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언제부턴가 기업 경영의 화두가 ESG였던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ESG를 우리 기업에 도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그 해법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ESG를 본인 비즈니스에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오래도록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뽑아주실 수 있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ISB ESG 국제교육원 대표 원장이고 ISO IEC 17024 ESG 국제심사원 그리고 ESG 기후변화 전문가이자 ESG로 젊은 한국 만들기 대표를 하고 계신 이재혁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되게 ESG와 함께 굉장히 화려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ESG 하면은 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와보셨는데 분위기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하시죠? 예, 편안합니다.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는 브랜드 방정식에 맞춰서 이재혁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셨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브랜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ESG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조현심 교수님과 잘 풀어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ESG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ESG를 어떻게 선택해서 본인의 비즈니스로 만든지 오히려 시크릿한 이 세일즈 노하우를 주목하신다고 한다면 본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하는지 그 인사이트를 분명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초이기도 하고 ESG가 굉장히 화두여서 많은 곳에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근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ESG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ESG가 이제 핵심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스스로 ESG 경영을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본인의 ESG 경영 진단과 그다음에 ESG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국제심사원 양성과 더불어서 ESG 지속 가능 보고서 플랫폼을 기획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귀에 딱 꽂히는 키워드가 지속 가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사실 오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도 사실은 잠깐 반짝은 뛸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1년, 5년, 10년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좀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한 궁금한 포인트, 일단 ESG가 뭔지 막연하게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ESG가 뭔지는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ESG는 그 환경의 E, 그다음에 사회의 S, 그다음에 거버넌스의 G를 앞자를 딴 용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경 보호,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의 이행, 그다음에 투명한 경영 구조 개선 등을 기업의 경영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그 패러다임,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기업을 경영해라라고 하는 그 지침인 같은 거네요. 네, 저는 제가 S가 소셜, 그래서 SNS로 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S 소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인권에 관련된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빈곤 종식이라든가 질병, 교육, 그다음에 성평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통과 커뮤니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5인 이하의 예를 들어 5인 이하의 소기업인 경우도 ESG를 해야 되나요? 아, 그럼요. 해야죠. 자, 그럴 때 궁금합니다. ESG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기업, 중소기업은 준비가 아주 미비합니다. 왜냐면은 국내에 ESG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기업 대표님 같으신 경우는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ESG 경영을 돌아볼 정도로 이제 시간이 많은 소기업 대표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5인 이하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같은 제가 하고 있는 ESG 전문가 과정을 본인이 들으시든 아니면 ESG 전문가 과정을 이제 자격을 수료한 사람을 직원 또는 사회이사로 활용을 하시면 자기가 ESG에 대한 자문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ESG 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교육에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ESG 인증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 표준 인증을 만드는 게 ISO 국제 표준화 기구하고 그다음에 UNDP라고 해서 UN 개발 계획이 협업해서 전 세계 ESG 표준 인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ISO UNDP WD 53001이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곧 2025년도 또는 2026년도에 제정이 될 건데 이 관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유엔이 2015년도에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2016년부터 2030년도까지 주요 17개 목표와 세부 목표 169개를 잘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인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원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 인증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증을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분이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거나 이사님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인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양성 과정, 그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지금 이 ISO UNDP WD 53001 글로벌 ESG 표준 인증을 이제 심사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이게 따라하기도 어려운 지속 가능하려면 남들이 못 알아먹는 걸 길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 들 정도로 ESG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였군요. 원래 이제 용어가 좀 딱딱합니다. 네. 예, 딱딱한데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ISO는 194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ISO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표준을 만들어서 회원국들이 세계적으로 이 표준 인증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ISO의 임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ESG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엔하고 ISO가 협업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 약간 그렇게 확장해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고 뭐 여기 비용도 뭐 너무 많이 들면 사람들이 못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뭐 어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 뭘 이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나라의 지원 제도는 따로 없고요. 예, 그다음에 과정은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금, 토, 일 3일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수강으로
2개월 정도 잡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168만 원. 총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그러면? 한 34시간. 34시간 그리고 168만 원이면 국제 ISO 인증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권한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엄청난 자격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작은 기업도 반드시 ESG를 통해서 기업 경영을 해야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격을 득하신 분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가서 배워서 직접 하셔도 괜찮다.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국제교육원에 오셔서 오프라인 수업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ISB ISO.com이라고 검색하시면 ISB 국제교육원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ESG 전문가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언어로 검색했을 때도 똑같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ESG에 대한 이 교육 과정이 개설된 곳이 ISB ESG 국제교육원인 거를 확인하시면 아마 그곳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 이제 본격적으로 OT 이 조윤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의 핵심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T가 탤런트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는 ESG를 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태어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길래 지금의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보면 영업적으로 달란트가 좀 많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한 1년 10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영업직으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업직으로 전향을 했는데 그야말로 레드오션인 시장인 거죠. 네네. 전향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 대기업을 그만두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업직을 들어가서 왜 하는지를. 궁금한 건 영업은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책도 팔 수 있고 뭐도 팔 수 있는데 주로 뭘 파셨나요? 저는 금융 쪽에 처음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아, 금융이라 하시면 네, 보험 쪽. 보험을 세일즈하는 그런 쪽으로 그게 주변이 막을만 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는 지원이 많았는데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들어가서 나와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집안 식구들도 별로 안 좋아했었죠. 그 안 좋아하는 부분들을 선택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한테 이제 보험 일을 권했던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한 달 급여가 2,600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험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한 달 급여하고 두 번째 달 급여 두 달치를 보여주시는데 2,600하고 2,200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월급 통장 딱 깐 거 보고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내가 대기업에서 받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자신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신 거죠? 네, 호기심도 좀 많았고요. 좀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대할 때 일단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건 전공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기계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기계 설계해서 그 분야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개발하실 분이셨네요. 그랬던 분이 갑자기 세상으로 딱 나와가지고 세일즈 업계 그것도 문턱이 높다라고 하는 보험 세일즈로 시작을 했으니 주변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보험사를 선택할 때
지인 영업이 아니라 이제 개척 영업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학교 영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저희 선배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소액 다건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 저를 추천했던 분하고 경쟁을 하고 싶어서 그분을 이제 제가 그분을 이기려는 목표를 이제 세웠을 때는 액수를 좀 크게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직원 연금을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제가 세이지를 해야 큰 그 고액 자산가들, 그러니까 고액은 아니지만 100만 원 이상의 저축 보험을 많이 팔 수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직원 연금이 이제 대한민국에선 제일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보험사의 상품이 좋더라도 이 교직원 연금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교직원 연금에 대한 거를 제가 더 설명을 잘해주고 교직원 연금보다 못하지만 그 차선책인 보험사의 저축이 거기에 버금가는 좋은 상품이다 해서 제가 고액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어떻게 학교에 가서 그런 고액을 잘 받는지를 저한테 다른 설계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보험 설계사로 입사한 지 3개월째 시청 본사에 가서 이제 전국에 있는 팀장들한테 이제 그때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재능이 그렇게 발견되신 거네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되게 궁금한 포인트. 네네. 아까 연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른 분들도 연구를 하는데 주로 본인의 상품만 연구를 하지. 근데 지금 뭔가 다른 포인트로 연구를 하신 게 좀 달라 보이거든요. 지금 ESG를 하시는 부분들도 좀 그런 맥락의 일환인 것 같은데, 네, 그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돼, 보험을 팔아야 돼, 아니면 책을 팔아야 돼, 아니면 서비스를 팔아야 돼, 이거 파는 건 다 똑같은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걸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ESG를 접했을 때 ESG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그 인증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ISO도 있는데 ESG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은 ISO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ISO라는 브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ESG를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심사원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2024년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분이 23만 명인데 그리고 좀 많이 볼 때는 연에 35만 명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근데 심사원, ISO 심사원은 활동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ESG 전 세계 ESG 표준 인증이 이제 나올 건데 그러면 ESG 심사원을 선점을 하면 이분들이 이 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봤는데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ISO 기업 인증 표준은 최초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매년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심사원을 취득해서 어떤 기업의 인증을 맡으면 매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ISO, ESG 심사원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는 시각이 남다르시네요. 정말. 이게 막 ESG 하면 그거를 쫓아가느라 바쁜데 아예 길목을 지켜서 이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 대목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레드오션 시장 정도 돼야 사람들이 알아보고 돈도 돈다고 하는데 지금 블루오션일 때부터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시장에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다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으로 이런 시각을 갖게 됐는지가 진짜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2023년도에 ESG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원래 ESG가 비재무적 평가 지표거든요. 원래는 기업은 재무적 성과로 해서 수치가 나오는데 ESG는 수치가 안 나오는데 사업적으로는 되겠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냥 좀 쉽게 얘기해서 이 시장은 수익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왔는데 그 다음부터 시장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ISO, ESG를 제외한 심사원 시장은 되게 폐쇄적으로 해서 국한된 심사원들이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저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게 몸에 배어 계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혹시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영업의 구조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좀 틀리다는 거를 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좀 젊었을 때는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응용이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특화되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죠. 자, 여기서 공식 질문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과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의 이재혁 원장님을 딱 여기까지 오게 한 키워드 3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아까 딱 얘기할 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든지 뭐 뭔가 달라요. 지금 그 혹시 그 핵심 키워드 3개를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뭐 누구나 얘기했던 건데요. 일단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시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시간을 써서 그 현장의 그 영업에 대한 게 정확히 이제 제가 몸에 배이면 그 몸에 밴 걸로 해서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분들보다 특별한 말을 할 건 없지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고 시간을 거기에 맞게끔 확실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사한 걸 가지고 저만의 것으로 체득 습득한 다음에 그러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구조 변경을 해서 이게 사업화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로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3가지 키워드를 그냥 한꺼번에 버무려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키워드라고 보기도 저기다 이렇게 그 캐치프레이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써라.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뭐가 되죠? 어느 날 반짝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체화된 그 경험을 가지고 나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맞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나는 그렇게 이 자리에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요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현장에 가잖아요. 그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두 가지인데요.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틀린 경우에 이게 사업화될 수 없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현장에 갔는데 생각했던 대로 답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한 3개월 동안을 아주 거기에 매달려서 완전히 그 일에 대한 거를 1부터 10까지 전부 다 파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전 과정을 습득한 다음에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다. 개인적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분까지 체득한 다음에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느낌대로 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다른 분들도 뭔가 고민은 하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10가지 정도 어떤 그 해답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공부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공부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장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이걸 나의 것으로 체득화할 수 있는지 그런 숨은 노하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영업이 우선인데요. 그렇죠. 예,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3개월 동안에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이 제품이 될지 안 될지가 오거든요. 모든 영업사원들, 그다음에 모든 영업이 공통인데 되게 영업을 잘하는 것과 영업을 꾸준히 했을 때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 이거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영업은 꾸준히 하면 답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많이 잘 파느냐 아니면 적게 팔았느냐 그 차이지 영업은 하면 무조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뒤에 있는 결과를 알고 움직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까지 안 가본 상태에서 영업을 중단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본 사람들은 뒤에가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 투자를 해서 영업을 완성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업을 완성한다라는 단어에 아마 귀가 솔깃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업이 사실은 다 영업이 뒤에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영업을 완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할 텐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저는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속하면 된다야. 맞습니다. 지속하면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목표치도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서 거절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이 서비스가 이 제품이 나 요런 대목에선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요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시행착오의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넘어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인식 차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준비가 되셨다면 일단 현장에 내놓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놓고 부딪히다 보면 안 되면 스스로 알 거예요. 준비가 덜 됐거나.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 모형을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프로세스를 하게 해서 네. 한 8명 정도가 똑같이 성공을 거두면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거든요. 오, 이거 8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 공식적인 어떤 숫자인가요?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영업팀을 이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8명 정도를 복제해서 똑같이 영업 형태를 복제해서 전국으로 이거를 펼쳤을 때 효과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형을 만들고 바로 밑단계 8분한테 전수하고 다시 이 8분이 전국 밑으로 다시 8명 이렇게 전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효과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그 프로세스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이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3번째 키워드에 해당했던 것 같고 2번째 키워드가 충분한 시간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은 뭐 절대 시간일까요? 아니면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했을 때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 군데 몰입을 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른 것보다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냥 온통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생활 외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ESG 전문가 과정을 할 때도 제가 온라인에 3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했었는데요. 그때 집에서 이제 딸내미가 예를 들어서 아빠 그거 좀 그만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그 일을 파고들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내 사업이니까 그렇게 올인해서 에브리데이 그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처럼 영업이나 이렇게 다른 회사에 내가 어떤 직원이나 어떤 그 파트너로 일할 때는 그렇게 올인해서 그런 생각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죠? 지금도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린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영업에 관련된 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초기의 마무리, 중기의 마무리, 장기 마무리 개인적으로 이제 구조가 잡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기, 중기, 장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시간을 얼마나 배분해야 되는지를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 배분을 아주 잘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영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데이터로 쌓인 거는 소통 기술하고요. 협상의 기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는 이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경청을 위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몸에 배웠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대화를 할 때는 5대3 황금 비율이라고 있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미팅할 때는 8대2 정도로 듣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팔을 듣고 예예. 일을 이야기하는 걸로. 예. 필요한 말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끝까지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 경청한 걸 토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파트너가 서로 협업했을 때 그 매칭 점을 잘 찾는 것 같아요. 개인이 됐던 아니면 회사가 됐던 아니면 지자체가 됐던 기관이 됐던 그런 중간 협상 포인트를 잘 잡아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절약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랑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비즈니스 지금 파트너가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 얘기를 충분히 듣는 사이에 내 머리는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저기에서 나랑 뭘 맞춰야 될지. 근데 대부분은 그럴 때 아이디어 있으면 이 사람 말할 때 끼어들어갖고 말하다가 삼천포 갔다가 중요한 얘기는 다시 만나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끝까지 들어주고 20% 황금 비율인 20%만으로도 충분히 이 승부를 볼 수 있게끔 이게 하는 게 몸에 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 비율에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청 비즈니스의 이 협상에도 8대 2의 배율이면 충분하다. 아, 진짜 좋은 인사이트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셨는데 딱 세 가지의 핵심 이 프로세스가 있으셨던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든 세일즈로 한번 부딪혀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뭐 어떤 부분들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데 그 순간순간의 답이 아니라 나의 끝은 여기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여기까지 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좀 들여서 계속 반복해라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핵심, 그러니까 긴 시간, 충분한 시간을 밀도 있게 단기, 중기, 장기의 이 결과값을 나올 거를 예측을 하고 여기에 시간 배분을 잘하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이 성과가 나게끔 이 시간을 잘 배율 있게 잘 쓰셨던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나만의 성공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얘를 8명에게 복제해서 성공시키면 이건 전국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이재 원장님의 성공 노하우를 뽑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멋지십니다. 아니, 그게 원장님이세요. 정리를 잘해주셔서 예, 너무 깔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토크, 소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까 소통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오프라인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소통들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왕성하게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통해서 매달 1회에서 2회 정도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은 요즘에 이제 웨비나 방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웨비나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온라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 듣기로는 웨비나의 개념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브랜딩된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인데, 웨비나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일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호응하는 방송을 웨비나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서 해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여자들이 훨씬 더 주인공이 되는 그런 방송이 웨비나 방식이다. 또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정말 이렇게 하이라이트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뭐 이렇게 진행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도 충분히 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웨비나가 좋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재혁 원장님을 만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연결을 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네, ISB 국제교육원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연락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STN을 통해서 STN, 네. 예, STN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만나 뵈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STN하고 모종의 뭐 관계가 있으신가 보죠? 아닙니다. STN도 사회공헌 운동을 하고 계셔서 맞아요. 예, STN 방송하고 사회공헌을 통해서 협업하는 걸로 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이재혁 원장님의 하고 계시는 이 ISO 국제 인증과 관련된, 그리고 ESG와 관련된 그런 인증 자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직접 국제교육원으로 연락을 하셔도 괜찮고, STN을 통해서도 우리 이재혁 원장님을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4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는 타임입니다. 시간. 지금까지 이 대기업을 시작을 해서 세일즈로 다시 보험 영업을 통해서 지금 또 새로운 이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일을 보통 하다가 좌절하고 멈추고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본인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열정이었고요. 2번째는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깊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제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우선으로 하고, 뭐 이렇게까지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힘을,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회적 가족. 되게 좋은 단어인데요. 사회적 가족? 어떤 분들이 사회적 가족일까요? 혈연으로 되어 있는 가족도 있지만 지금은 뜻을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ESG를 같이 하는 사람들, 저와 같이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협업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분들이 그냥 사회적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 이게 피로 맺어진 가족 말고, 아니면 계약으로 맺어진 그런 뭐 이렇게 그런 가족 아니어도 나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가족이다. 이런 분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너무 의미 있는 단어를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확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째 공식 질문은 타이밍. 인생의 최고의 때가 최소한 3번은 온다고 하잖아요. 약간 갑자기 궁금한 질문, 이 타이밍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왜 이 통장을 보고 선배님이 보여준, 그러니까 누군가 보여준 통장에 한 달에 2,6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찍힌 그걸 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직업을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통장에 딱 찍힌 부분들이 나 진짜 바꾸길 잘했어 라고 할 만했을 때 찍혔던 통장 금액 공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억 단위 이상 찍혔던 것 같습니다. 와우, 진짜 바꿀만 했네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내 인생 최고의 때는 혹시 그 억 단위 통장 찍혔을 때일까요? 어떨 때였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최고의 순간을 이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 하고 있는 일인데 소통과 협상을 통해서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미팅 한순간 한순간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뤄내면 그 당시가 저한테는 계속 최고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만들어질 사회적 가족과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통이 딱 되는 그 순간순간이 지금 최고의 순간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소득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그렇죠. 예. 저는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영업 달란트로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시간을 쓰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앞으로 꼭 하시고 싶은 꿈이 뭔가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먼저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그냥 단순히 구호나 표어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왔던 영업 기반을 베이스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컨텐츠와 만나서 일자리 창출 이런 방식으로 지금 ESG를 진행을 했다면 또 다른 컨텐츠와 함께 또 이렇게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 부분도 맞고요. ESG로 본다면은 이제 ESG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이제 ESG 표준 인증이 나오면 심사원 역할을 하실 건데 그 외에도 ESG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교에서 진로 체험 강사로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일반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신중년 사업을 통해서 ESG를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일, 그다음에 문화센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ESG를 알리는 일, 이렇게 해서 ESG로 확대하는 것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ESG 안에는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 ESG 내에 포함된 걸로 인해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가 그런 역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재혁 원장님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ESG를 시작으로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 이 영업 베이스로 어떻게 이 전문가의 이 모습으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지를 들려드림으로써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맥을 또 알려주셔서 오늘 아주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언제는 이루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을 믿고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본인을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팔아야 인간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이재혁 원장님의 이 세일즈 노하우 기억하시나요? 나의 목적지는 내가 정한다. 여기까지 갈 때까지 지금 이 앞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충분히 경험치로 여기면서 나아가면서 시간을 쓰신다고 한다면 본인만의 충분한 성공 방정식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브랜드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인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